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경제가 처하고 있는 전반적인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미국 투자자들은 어떤 방향의 베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이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베팅을 했는지 그 심리가 잘 담겨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플러스 100bps, 200bps, 300bps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채권 시장, 국채뿐만이 아니라 우량 회사채, 그리고 우량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이제 은행 채권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적 기관들이 발행한 채권도 있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향후의 시장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것을 보고 이들의 금리 예측을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83bps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현재 미국의 채권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 이제 그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려 마이너스 183bps 정도 이제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에는 일종의 이제 미래의 기대 수익에 대한 버블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금리가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장은 옥션입니다. 즉, 내가 이제 이 100원의 물건을 내면 어떤 사람이 100위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102를 부르면 102에 팔겠죠. 자, 옥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기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많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내릴 것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여기에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렇게 움직일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1,000,000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는 M2입니다. 자, 지난 역사적으로 어쨌든 경제는 계속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이렇게 이제 늘려가게 됩니다. 일단 이 차트는 1960년부터 시작합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이 중앙은행은 꾸준히 이 통화량을 팽창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통화량을 축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사정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코땡땡 사태가 터지고 미국 연준은 엄청난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산 버블도 이제 부작용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통화량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1800년대는 어쨌든 이제 배제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대공황이 터졌던 1932년, 이때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축소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에 들어서서 통화량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윗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 일단 주거용과 상업용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 같은 경우 한 3%, 2% 이 정도 때에서도 장기 모기지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많은 미국인들이 이 새로 집을 사거나 혹은 기존에 이제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낮은 금리, 거의 실질적으로 제로 금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2%, 3% 이 정도 때 장기 모기지 계약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리파이낸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 집을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 주거용과는 달리 20년, 30년 이런 장기 모기지 계약이 없습니다. 한 5년, 7년, 3년 이런 식으로 짧게 이 모기지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 은행 입장에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는 이렇게 짧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계약했던 것,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계약했던 것이 드디어 이렇게 이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트윗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예측에 따르면 무려 이 2.9 트릴리언 달러, 한 3조 달러 정도의 이 상업용 몰기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24개월 안에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은 뭐 7%, 8% 이 정도 때 이제 이 상업용 몰기지 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땡땡 사태가 터지고 나서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직격탄이 날라왔습니다. 뭐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상가들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땡땡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는 여전히 이제 빈 건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업용 건물들, 쇼핑몰 이런 데서 이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만약 새로 이제 이 론 계약을 갱신하게 된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 이 경우 낮아빠질 상업용 부동산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 워렌 버핏과 함께 벅셔 해더웨이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먼거가 미국 은행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 악성 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즉 이 SVB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의 이 지역 은행들, 로컬 뱅크들이 파산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국채 투자 포지션을 늘렸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막대한 어떤 장부상 손실 때문에 은행들이 낮아빠졌다, 이렇게 은행들은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 위에 심각한 어떤 손실이 있을 거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자, 지난 코땡땡 사태 때 많은 이제 이 상업용 건물들, 막 상가 건물, 쇼핑몰 이런 데서 빈 가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안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뭐 BLM이나 이런 또 루팅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이제 소매 업체들이 이렇게 규모를 줄여가고, 그리고 맘앤팝 스토어도 이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뭐 마스크를 쓰고 어디 들어오질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상가 자체가 아예 문을 닫는 거죠. 식당도 문을 닫고. 자, 이 경우 직접적으로 이제 이 손실을 떠안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이 찰리 먼거는 은행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주류 언론들, 주류 뭐 CNBC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것을 보실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우전과 마찬가지로 이 로우전에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경제가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이 미국의 기득권 세력은 그 리스크가 대중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SVB의 뭐 국채 어떤 손실, 장부상 손실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손실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죠. 만약 이것이 노출된다면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찰리 먼거 거물이죠. 이 거물 투자자가 이 미국 은행의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실상 피할 수가 없다, 조만간에 이제 이 가시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위의 내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벅셔 해서웨이는 미국의 어떤 금융 위기가 터지고 막 그냥 월가에서 피가 흐를 때 그때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2007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 때 자, 은행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헐값에 이제 이 골드만삭스 지분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5빌리언을 골드만삭스에 투자했고, 그리고 2011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때는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BO에 있는 유럽에 이제 이 익스포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BO의 주식이 좀 떨어졌는데 이때 벅셔 해더웨이가 가가지고 이 5빌리언 정도 규모,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BO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벅셔 해더웨이는 이 금융가의 위기가 발생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뭐 이 월가의 피가 흐를 때 그때 가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찰리 먼거는 아직까지 벅셔 회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즉 아직까지 월가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미 로컬은행 몇 군데가 이제 파산해서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렌 버핏과 이제 찰리 먼거는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뭐 뭔가 인수할 게 없냐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험하다는 시그널입니다. 아직까지 더 터질 것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론, 뭐 미국 은행들이 이제 론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다. 일단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이제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올랐습니다. 두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는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그리고 찰리 먼거는 투자자들에게 이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든 에이지는 갔다. 이제 황금 시대는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도 큰 수익을 이제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이제 경쟁적인 마켓이 되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어디서 수익을 낼 것인가. 예전에는 뭐 10%, 20% 쉽게 수익을 냈는데 이제는 뭐 1%, 2% 수익에 만족하고 그것도 이제 박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투자 현실을 이 대중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윗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황입니다. 미디언 홈 프라이스가 고점 대비 33% 빠졌다.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뭐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여기 이제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용 경우 이 고점 대비 33% 정도 미디언 프라이스가 하락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피스, 사무실에 30% 정도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30 밀리언 스퀘어 피트, 이 3천만 스퀘어 피트 오피스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 매물로 나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폰 액티비티, 이 셀폰 액티비티는 휴대폰입니다. 셀폰 액티비티, 자, 휴대폰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그게 무려 70%, 2020년 대비 70%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이 없다는 뜻이죠. 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뭐, 관광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때 22년은, 자, 이 콧땡땡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락되기 직전입니다. 자, 콧땡땡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 밀리언 스퀘어 피트가 서블리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주인에게 사정해서 물려주세요 하면은 주인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조금 싸게 이렇게 서블리스 하는 겁니다. 즉 임대자의 입장에서 다시 그것을 이제 재임대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서블리스라 부릅니다. 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크라이시스,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아직까지 미국에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그냥 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중들에게 경고하는 트윗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커머셜 뱅크, 미국 상업은행의 디파짓이 여전히 줄고 있습니다. 자, 이 위클리 차트인데 이것은 많은 미국의 예금자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돈을 빼는 겁니다. 많은 돈을 두지 않습니다. 좀 분산해서 두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뱅크런이 시작되지 않냐 이런 이제 두려움을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이 달리오 대표적인 비관론자입니다. 특히 미국 패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제국은 이와 같은 사이클로 이렇게 이제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유일 패권국으로 등장하고 뉴월드 오더,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성하게 되겠죠. 이 정점이 언젠지는 이제 불분명합니다. 뭐 혹자는 2008년이다, 혹자는 202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레이 달리오는 현재 미국이 이 정도에 와 있다고 합니다. Printing money and credit.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고 그리고 크레딧을 창출해서 남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의 부작용으로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때 먼저 뭐 레볼루션, 혁명이라든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러우전, 고강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사실상 이 나토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입니다. 그러나 제국이 쇠락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러우전은 러시아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경우 이제 미국의 패권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미국의 국제적인 레퓨테이션 이런 것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공적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34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결국 이 뎁 리스트럭처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GDP 대비 이 공적 부채 규모가 너무나 큰 겁니다. 뭐 120%, 혹자는 140%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서구 사회, 뭐 지금 GDP를 보고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능가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국가들, 뭐 이 금융시장이 고도로 성숙하고 서비스업이 고도로 성숙한 국가들은 GDP가 부풀려집니다.
이 GDP에 보면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 이렇게 부풀려지기 쉽습니다. 과거 일본의 GDP가 굉장히 부풀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상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류 그리고 국제적인 교육이 중복으로 이렇게 이제 계상되기도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뭐 서비스업 그리고 무역업이 발달한 국가들은 이렇게 이제 GDP가 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싹 배제하면은 실제로 미국의 공적 부채 규모가 GDP 대비 뭐 GDP라는 개념을 쓰지 않겠습니다. 실제 미국 경제 정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 대비 엄청나게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몰락하게 된다면 결국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들어서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 슬라이드를 근거로 이제 미국의 몰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의 뭐 과거의 히스토리입니다. 자, 100년 간격으로 이제 주로 바뀌어 왔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고 USA. 자,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103년 정도 되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자, 이 100년의 주기에 맞췄을 때 미국의 패권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리저브 커런시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화폐는 뭐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크긴 하지만은 중국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기본적으로 중국 내 소셜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구조 그리고 경제 구조 여전히 폐쇄적이고 외국의 투자를 이렇게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껄핏하면은 캐피탈 컨트롤을 하죠. 이런 나라에 마음대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도 외국인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국 위안화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산주의 시절, 이때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위안화의 공식 환율이 물론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외환 시장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 역시 이제 외환 시장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뭐 90년대 이전에 뭐 중국 경제는 뭐 규모도 작고 그리고 여전히 이 공산주의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가 출장을 가서 위안화를 사려고 하면은 황당한 환율에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위안화를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위안화가 1달러의 가치밖에 없는데 한 2달러를 주고 사야 된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국 역시 자본주의가 이렇게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 이원화된 외환 시장이 이렇게 좁혀집니다. 자, 외국인에게 차별을 두는 그런 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중국 역시 이 자본주의에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시장 경제에 편입을 한 거죠. 자, 그런데 96년부터 미국은 중국에 이제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됩니다. 가파르게 이제 위안화가 평가절하되고 미국은 패거를 허용하게 됩니다. 자, 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이민폐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위안화를 사서 미국이나 유럽,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낮은 가격에 이 위안화를 사서 중국 내 뭐 공장도 짓고 또 월급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큰 수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중국 내에서 저가의 제품을 생산해서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져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 역시 뭐 사실은 이 공산주의 때 이제 피폐한 경제에서 이 서구 자본과 기술의 도움으로 안에 공장도 짓고 또 이제 노동도 하고 노동 인력도 이제 숙련화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도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때 미국은 최고 특혜도 주고 그리고 위안화의 패거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7년 들어서서 드디어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이제 뭐 미국 역시 이제 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겁니다. 한 20년 동안 시장을 개방하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 중국의 이제 위안화 패거를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중국 역시 위안화 패거를 허물고 위안화는 가파르게 평가 절상됩니다. 구매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와서 이 중국 사람들이 집도 사고 뭐 어바인이나 뭐 뉴욕 같은 경우 자 새로 이 고층 콘도를 짓거나 뭐 어바인의 주택 단지를 개발합니다. 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2009년 10년 경으로 생각되는데 신규 주택의 무려 90%를 중국
자, 이 메인랜드, 그냥 일반적인 에트닉 중국인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도리를 쳤습니다. 이 맨하탄 옆에 이제 뉴저지 쪽에 저지시티 같은 데 보면 고층 콘도를 짓고 거기에 아예 중국인들이 90%를 도리를 쳐서 빌딩 전체를 통째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이 사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인들이 사는 거죠. 보통 보면 뭐 20대 이런 유학생들이 그것을 딱 사서 야, 이 중국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혼자 젊은 애들이 혼자 그 100만 불짜리 콘도에 살고 있으면서 뭐 이 주말에 보면 쓱 나와가지고 맨하탄에 와가지고 뭐 30불짜리 이런 브런치도 먹고 그럽니다. 뭐 거기에 또 미국인들이 서빙을 하는 거죠. 할 수 없죠. 그때 미국이 망했는데 중국 사람들 발 마사지 안 하는 것도 어딥니까? 자, 이런 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는 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중국이 이 교역을 합니다. 수출도 하고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러로 결제를 했는가 위안화로 결제를 했는가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2010년만 해도 달러 베이스가 80% 그리고 위안화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수입을 하는데 위안화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아, 누구 위안화 그런 화폐는 받지 않아. 그건 이제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달러 가져와.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달러를 벌어들인 것을 이제 썼습니다. 수입을 할 때.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올라오면서 이제 수출, 수입 모두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드디어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위안이 오버테이크 달러를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이 중국이 크로스보더, 이제 국외에 이렇게 이제 교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위안화 비중이 이제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이 전 세계 경제가 이제 함께 발전하면서 규모가 커집니다. 미국이라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이 모든 교육에 자국 화폐를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거부감을 갖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유럽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러우전에 들어서서 유럽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저가 에너지, 저가 지하 자원을 스스로 이제 딱 끊어버린 겁니다. 금식을 한 겁니다. 단식을 한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자, 유럽 경제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시진핑에게 달려가서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그리고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왜 유럽인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가서 고개를 굽신굽신 거리는 겁니다. 자, 이런 참,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이야기죠.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 중국이 커지게 되면은 이 중국은 이 압력을 한국에 넣기 쉽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국경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한국 역시 교육의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보면은 착잡합니다. 미국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을 누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영국의 외무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국과의 릴레이션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은 영국 경제는 큰 위험에 직면한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유럽인들 역시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 미국 국민들이 미국이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2001년에 55%, 2003년에 70%인데 2003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요인이 있습니다. 2001년에 9.11 사태를 이제 겪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자부심을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주입해서 부풀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침공해서 순식간에 이제 이라크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70% 야, 이 USA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38%. 자, 미국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치안, 경제, 물가, 취업, 이 퀄러리 잡이 사라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좋은 직장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한국 분들 중에 이제 중년에 계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80년대, 90년대 대학 졸업하셨던 분들 정말 그냥 길바닥에 널린 게 잡이었습니다. 대기업에 그냥 뭐 이 찍기해서 뭐 딱지치기처럼 찍기해서 가기도 하고 골라서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한국 젊은이들은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추이입니다. 자, 1962년부터 자, 미국 금리가 무려 뭐 18%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볼크입니다. 자, 그리고 꾸준히 내려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힐즈에 올라온 이 컬럼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디폴트를 낸 적이 있는가? 당연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4번의 디폴트를 냈습니다. 1800년대에 있는 것은 뭐 제가 배제하겠습니다. 1933년 대공황 이후입니다. 그리고 1968년, 1971년 먼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2008년 이때 사실상 미국은 테크니컬리 디폴트를 냈습니다. 뭐 그러나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1968년과 1971년으로 이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8년에 실버 서티피켓 은 교환권입니다. 자, 이 달러를 가지고 갔는데 은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971년에 이 금 태환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달러를 가지고 갔는데 금을 주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법정 화폐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닉슨의 이 금 태환제 포기 그리고 법정 화폐제, 이 피아트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의 국가적인 신용이 달러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자, 이 직전에 중동 국가들은 그동안 이제 월스트리트에 파킹해도 많은 자금을 그냥 이제 확 빼갔습니다. 썰물처럼 엄청난 자금을 빼갔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도 이제 크게 흔들린 거죠. 자, 미국은 페트로달러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미국 내 원유 생산을 이렇게 이제 글자 그대로 총으로 이렇게 억누른 겁니다. 자, 미국은 절대로 이제 수출을 하지 않는다. 미국의 원유 생산을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중동 지역 국가들은 달러로 이 원유를 수출하고 또 중동 지역이 보유한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 이제 에벤플로 당시 70년대에 있었던 이 중동 자금이 왕창 빠져나갔다가 또 페트로달러 체제로 합의를 보고 다시 또 미국으로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1971년에 사실상 미국은 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망했냐? 월남전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또 이제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분명히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낸 적이 3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실은 디폴트를 낸 겁니다. 특히 투자은행들의 뭐 워런티 옵션이죠.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디폴트를 낸 겁니다. 사실은 그게 2007년, 2008년의 금융위기의 정체입니다. 몰기지 채권을 이렇게 이제 그 가치를 서포트하는 이 파생 상품을 디폴트로 내니까 당연히 몰기지 채권도 이렇게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 몇 배의 이 레버리지로 몰기지 채권이 이렇게 뭐 부풀려져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인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제조업, 특히 이제 일본 전자업체들,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가의 이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그때는 이제 여전히 이 컴퓨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미국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반도체를 누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1985년에 미일 반도체 협약을 체결하고 자, 일본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싼 가격에 팔 수 없다. 이런 무지막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비메모리 테크놀로지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을 능가하는 반도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뭐 그냥 억지로 뺏어온 겁니다. 야, 그거 추적해봤더니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어. 그냥 강탈해 온 겁니다. 강탈해 와서 인텔에 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인텔은 뭐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비메모리의 반도체 강국으로 미국은 다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뭐 글자 그대로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경제는 당시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포기해도 또 뭐 일본은 뭐 또 다른 데서 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본은 떼주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은 삼성이라든가 대만의 이제 반도체 업체들, 여기에 또 일본 장비 업체들이 많은 수출을 하고, 뭐 이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한국과 대만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미국은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냥 깡패짓을 한 거죠. 일본을 상대로 깡패짓을 해서 이렇게 뭐 뺏어올 건 뺏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어떤 원전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 시비를 걸고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응용을 해서 이제 한국 나름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야, 그거 원천 기술은 미국 거야, 이렇게 이제 투집을 거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이 있고 또 이런 것이 한국이 응용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뭐 사실상 좀 깡패 짓을 하는 거죠. 야, 그거 원천 기술은 무조건 미국 거야. 그래서 이제 넌 미국에 따라야 돼. 이렇게 이제 압력을 넣는 겁니다. 자, 미국은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 미국의 산업 구조가 대단히 이렇게 취약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이제 깡패짓을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바이든이 뭐 윤 대통령이 미국에 왔을 때 백악관에서 LA 타임즈 기사가 야, 이거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이든이 반도체는 미국이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5년에 이 미일 반도체 협약을 할 때 그 협상장에서도 미국 반도체는 껄핏하면 야, 그 반도체는 미국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일본의 이 반도체 기술은 그거 원천 기술 미국 거야. 그렇게 해서 뺏어온 겁니다. 인텔에 주고 인텔은 버젓이 미국에 이제 특허를 내고, 참 황당한 일이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이제 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CNBC에 이제 샤크탱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케빈 오리얼이 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정유 공장을 짓는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무려 50년 동안 미국에선 신규 정유 공장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오일 리파이너리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많은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2001년, 2000년만 해도 30년 된 이런 노후화된 정유 공장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개보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미국 정유 공장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유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블락킹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오일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미국은 신규 오일 리파이너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철강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무비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감상 시간입니다. 물론 저작권 때문에 영화 장면은 올릴 수 없습니다. 로보캅 198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영화 보셨을 겁니다. 이때 디트로이트 풍경이 나옵니다. 막 글자 그대로 완전한 폐허입니다. 공장들은 뭐 완전히 폐허가 되고 거기서 범죄자들과 로보캅이 싸우는 거죠. 실업, 마약, 중독자, 온갖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이 이 로보캅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 그것보다 조금 과장된 버전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찰스 브론슨, 뭐 80년대, 70년대 나온 영화 데스위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범죄로 찌든 미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종의 이제 자경단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이제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겁니다. 데스위시. 여기에 또 미국인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미국 경제는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자, 이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원유 생산을 틀어막았습니다. 실업자는 넘쳐나죠. 그리고 제조업 공장들은 뭐 일본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죄다 그냥 소니, 도시바, 뭐 산요, 자동차도 전부 뭐 토요타, 미국 차들은 껄핏하면 고장나고, 글자 그대로 미국이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입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을까? 바로 월남전에 쓸데없이 전쟁을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먹겠다고 뛰어들어서 나라가 망해서
이 꼴을 당한 겁니다. 십몇 년 동안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엄청난 돈과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의 피를 이제 흘린 거죠. Death Wish. 참 끔찍스러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Falling Down. 90년대입니다. 이 영화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죠. 마이클 더글라스. 자,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클 더글라스는 방산업체에서 해고된 엔지니어입니다. 미사일을 이렇게 이제 설계하고 개발했는데, 그러나 미국 경제는 침몰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군수 산업도 이렇게 이제 리스트럭처링을 합니다. 그래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자, 나는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런 일에 평생을 바쳤는데 해고가 되어서 실직자입니다. 그런데 집에다가는 실직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에 이제 샌드위치를 들고 나와서 그냥 LA를 이렇게 배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이 영화 이제 미국에서는 명작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90년대입니다. 미국 경제가 발전하는 바로 그런 시기에 이것이 나온 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20년 동안의 고통을 90년대까지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이크 더글라스, 한국 사람, 한국 가게 주인이 나왔는데 콜라를 $2에 팔았는가요? 그러자 화를 내면서 이제 두들겨 패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라이징 선, 션 코네리하고 이제 웨슬리 스나이프스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90 몇 년도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일본에 억눌린 미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라이징 선 1번입니다. 일본 경제가 글자 그대로 미국을 완전히 점령할 것처럼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에 나오고 거기에 돈을 투자한 사람은 당연히 일본인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미국의 이 값비싼 미국을 상징하는 부동산들이 일본의 손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라카펠러스한테 이런 것도 이제 넘어가고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일본의 어떤 위상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영화죠. 자, 미국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거쳤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정치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페트로달러 체제의 근간은 미국이 석유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들은 달러로 교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월가에 파킹을 하고 바로 이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들어서서 미국은 살기 위해서 이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미국은 살아야 됩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서 국민들 의료보험도 좀 도와줘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유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미국 달러 가치를 서포트해야 됩니다. 자, 이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이제 서서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발상을 지금 고안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이제 영내에 에너지 교역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예를 들면 프랑스와 이제 이탈리아가 서로 이제 전기를 사고 판다든가 석유를 사고 판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야, 너희들 달러로 결제해. 유로로 결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US 달러로 결제를 해. 이렇게 압력을 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내 똘만이잖아. 내 말 들어. 이렇게 압력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살기 위해서 석유도 생산하고 그리고 대만과 한국에 있는 반도체 업체도 뜯어와야 되고 또 2차 전지입니까? 이런 것도 가져와야 되고 동시에 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도 유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발바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달러 가치를 서포트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미국 금리 추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70년대, 80년대. 자, 이 금리 추이에 70년대, 80년대 미국이 겪었던 고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 달러,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자, 71년도에 금태한제를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페트로달러 이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달러 가치를 서포트하기 위한 겁니다. 자, 현재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금본위제도 없습니다. 자, 이제 미국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시일 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의 불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스탑하거나 혹은 이제 금리를 달러 시스템을 웨퍼나이즈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2, 3년 안에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들은 미국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심플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90년대가 아닙니다. 80년대입니다. 즉 레이건 시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70년대, 80년대 미국은 소소한 전쟁을 했습니다. 특히 중남미, 남미에서 많은 짓을 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미국은 큰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월남에서 엄청난 패배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은 당시 이제 80년대 일단 먼저 내부 이제 국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냉전을 했다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공산 국가들은 공산주의 하다가 지들이 스스로 망한 겁니다. 자, 그런 것은 배제하고 미국 스스로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그리고 90년대 미국은 진정한 성장과 혁신의 시대 또 그 과실을 이제 90년대 후반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 또 다시 이제 미국은 타락하게 됐죠. 물론 뭐 이것이 사이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솔직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80년대에 어떤 스스로를 건강하게 하는 작업이 가능한가?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미국의 산업 생산력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뭐 중국으로 공장을 다 뜯어옮겼다는 겁니다. 90년대만 해도 이 미국에 오면은 곤실한 이 제조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막강한 이 탑 인더스트리얼 엠파이어였습니다. 90년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이제 초라하게 몰락한 겁니다. 이 선박 건조량, 뭐 조강 생산력 이런 모든 것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0년 동안 미국은 정유 공장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노후화된 설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강 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뭐 내년에 재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것도 좀 회의적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미국인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전쟁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러브전에서 미국은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방송이 길어졌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